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지렁이도 건드리면 꿈틀거리는 베비여. 죽은 듯이 춤죽이고 사니께 사람 같지가 않은 게야. 이미 대부리는 앞뒤를 헤아릴 기분이 아니었다. 워낙 성질이 불같은지라 한번 욱하고 치솟으면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가서 현감한테 일러라. 가난한 백성들을 허투루 짓밟았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른다고. 세 사람의 관속들은 대부리의 위세에 꺾여 더 이상 대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궁둥이를 뒤로 뺀 채 숨만 헐떡거렸다. 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지 말고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 빌지 못할까? 이놈! 관속들 중에서 키가 작달막하고 깐깐해 보이는 사람이 제법 목청을 돋우었다. 헛소리 말고 돌아가거라. 나를 더 화나게 했다가는 내 놈들 셋이 뼈도 못 추게 될 테니까 냉큼 돌아가라는 데죠. 대부리는 버럭 소리를 질러낸 뒤 깐깐하고 작달막한 관속을 두 팔로 불끈 들어 올려 들도를 부리듯 냅다 메어 쳤다. 이것을 본 다른 두 관속들은 감히 입을 삐죽거리지도 못하고 슬슬 뒷걸음질을 쳤으며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도 가까스로 땅을 짚고 일어섰으나 오금을 펴지 못하고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쩔뚝쩔뚝 물러섰다. 주세를 받아 가려거든 내 목부터 잘라야 할 것이여. 대부리는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는 관속들한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이봐 젊은이, 큰일 났구만. 여태껏 싸움을 구경하고 서 있던 패랭이꾼들이 지싯지싯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웃었다. 당장 젊은이들을 잡으러 나졸들이 몰려올 거로구만. 그들 중 하나가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얼굴로 대부리를 보며 입을 열었다. 나도 이 더러운 바닥에서는 더 눌러있고 싶지가 않다우. 어디를 가나 매 안 가진 걸. 하기야 그들의 말이 옳았다. 어디를 가도 관속들 등살에 얼굴 펴고 살만한 데가 없을 듯 싶었다. 대부리는 또 짐을 싸매고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확 풀렸다. 어서 서둘러야 할 것이여. 패랭이꾼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재우쳐 말했다. 대부리는 웃옷을 입으며 패랭이꾼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기골이 장대하여 힘꼴 깨나 씀직해 보였다. 어이 젊은이, 이름이 뭔가? 나이 많은 쪽이 버릇처럼 콧구멍을 실룩거리며 물었다. 이름을 묻자 대부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마터면 본 이름을 말해버릴 뻔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패랭이꾼들은
결코 그를 해칠 사람들 같지가 않아 한참 뒤에 주인 대불이라고 합니다요. 하고 숨김없이 이름을 댔다. 고향은 어둠인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팔짱을 낀 채 대부리를 위아래로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다. 저기 나주 영산포인데 재작년 돌림병 때문에 피접을 나왔다가 젊은이 우리를 따라올 생각은 없는가? 콧구멍을 실룩거리는 쪽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어르신네들은 어둠에로 가는 뎁쇼. 아, 배감산으로 들어가는 길일세. 산속으로요? 세상에 뇌꼴스러운 꼴 보지 않고 살기는 산속이 제일이라네. 팔짱을 낀 쪽이 말했다. 그는 키도 크고 체구도 우람하거니와 목소리까지 우렁우렁하였다. 대부리는 얼핏 그의 말에 귀가 번뜩 뚫렸다. 그의 말 맞다나 산속에서라면 세상의 오만 뇌꼴스러운 꼴을 보지 않게 될 것이었다. 산속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산도적대는 아니니 걱정 마소. 나이 많은 쪽이 대부리를 보며 피식피식 웃었다. 아닙니다요. 허나 왜 하필이면 산속에서 사시는가 해서요. 대부리가 나이 많은 쪽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야 이유가 있지. 농산꾼은 티는 땅이 전답인디 못돼 먹은 양반들이나 관속들은 농사꾼을 밭으로 알거든. 농사꾼 내장을 갈아엎고 홀태를 대고 곡식 까부르듯 하니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이시. 대부리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보구상 패거리가 아닌 듯 싶었다. 여기서 배감산 거정 뭡니까? 이번에는 주모 말바우 어미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녀도 나졸들이 몰려오기 전에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왕에 떠날 것 서두르고 싶었던 거였다. 여기 눈앞에 뵈는 큰 산이 바로 배감산이요. 팔짱 낀 사람의 말에 말바우 어미는 손바닥으로 눈썹 차양을 하고 해를 가리며 엷은 남빛으로 부옇게 떠올라 있는 배감산을 쳐다보았다. 산속에서 무엇을 먹고 산다요? 말바우 어미가 고개를 돌려 팔짱 낀 사람을 보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애잔한 백성들이야. 어디서 산들 왜 한 가지가 아니오. 맘 편하게 살면 그만이죠. 설마 한들 목구멍에 거미줄이야 치겄소. 말바우 어미는 대부리를 보았다. 그의 의향을 묻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줍쇼. 고침을 챙길 테니까요. 주모 말바우 어미와 대부리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이며 솥, 바가지, 밥그릇 듯 살림을 대강대강 챙겨 바지게에 얹었다. 밑술이 남았으니 한 사발씩 드시지요. 얼추 짐을 챙긴 말바우 어미가 술동이째 들고 나왔다. 남은 술이 이 집 전 재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홀쩍 마셔뿌려도 되겠소?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사내가 그제야 두 팔을 풀며 말했다. 아, 우리를 배감산거정 안내해 주시는 대가라오. 말바우 어미는 사거리 주막을 떠나는 것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지 술동이에 바가지를 띄어 내놓으며 웃는 낯으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허출한 김에 한 잔 생각이 간절했던 그들은 사양하지 않고 술바가지를 돌려가며 목을 죽였다. 어이 젊은이 힘이 대단하던디. 그만하면 소년 장사 말 듣겠어. 그들은 행주를 하면서 옆에 있는 대부리를 부추겨 주었다. 힘만 세면 뭐래요, 바보같이. 대부리는 그들의 부추김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래도 큰 일을 하자면 힘을 쓸 줄 알아야지. 날탕 천덕꾸러기한테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언제 거정이나 죽은 듯기 살 거요.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용 쓰면 뭐랍니까요? 대부리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직은 몰라서 그려. 큰일 할 때가 꼭 올 거요. 대부리는 그들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몰랐다. 허나 대부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에게서 1년 전에 헤어진 방석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모두들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밟히면 밟힌 대로 죽은 듯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기 위해 꿈틀거리려고 하는 질경이 뿌리 같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말하는 품이나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아 보였으며 특히나 그들 중에 나이가 지긋한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소불알처럼 두 볼이 철렁한 데다가 눈썹이 불꽃처럼 치솟고 말을 할 때마다 콧구멍을 실룩거리는 사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을 듯 싶었으며 누구든지 그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면 친형제처럼 가까워지고 말 것만 같았다. 자자, 서둘러 가세. 불꽃 눈썹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술값이 얼마냐고 물었다. 공전으로 그냥 대접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우리는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니 받아두게. 불꽃 눈썹이 기어코 대부리의 손에 술값을 쥐어주었다. 대부리와 주모 말바우 어미는 페랭이꾼들을 따라 주막을 나섰다. 20여 보쯤 가다가 대부리가 갑자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지게를 받쳐두고 주막으로 뛰어갔다. 대부리가 다시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보뚜 가까이 왔을 때는 주막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주모 말바우 어미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연기에 쌓인 주막을 바라보았다. 매캐한 짓불 연기가 그들이 서 있는 곳까지 덮쳐왔다. 헌디 대관절 어르신네들은 백암산 속에서 뭘 하시나요? 주막을 나와 한참 동안 보뚝을 타고 걷다가 후미진 골짜기로 접어들어 등성이를 추어 올라 잠시 산등성이에서 땀을 식히는 사이에 대부리가 들매끈을 고치며 뚜벅 물었다. 귀가 짝짝이라서 일행들이 짝귀라고 부르는 키가 구부정하게 큰 사내가 개가죽 쌈지에서 썩초를 꺼내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곰방대에 재어 넣다 말고 힐끗 대부리를 보았다. 그런 것은 알아서 못하겠느냐는 투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대부리가 묻는 말에 시원스럽게 말해주지 않았다. 자네는
우선 성질부터 좀 죽여야겠더구만.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메고 끓는 국에 맛 모른다고 하잖는가. 차차 알게 될 테니 서두르지 마소. 그러고 자네 함부로 누구한테나 댐비는 그 백성은 고쳐야겠더만. 아까 보니까 관속들한테 너무 성급하게 대들더구만. 그러다가는 큰일 나네.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두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큰일을 하네. 나이 많은 불꽃 눈썹이 타이르듯 말했다. 대부리는 그의 말에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되레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기로 하였다. 그에게는 그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책찍질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나도 자네만 했을 때는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관속들한테 대들었다가 관가에 붙들려가 설랑은 오금에 사금파리를 넣어 무릎을 꿇린 후에 지렛대를 놓고 틀어대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네. 옛말에 한 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고 굿 귀경을 하려면 계면떡이 나올 때까지 하라고 했네. 주모 말바우 어미는 사거의 주막을 떠난 후로 말 한마디 없었다. 옷부퉁이를 옆구리에 낀 채 팔려가는 돼지 눈을 하고 있었다. 왜 그려? 대부리가 쥐어박듯 말바우 어미를 향해 내지르면 그녀는 힘없이 눈을 들어 대부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 말바우 어미의 얼굴은 시들어가는 찔레꽃처럼 휘즈근해 보였다. 하기야 대부리를 따라 새끼네를 떠나온 1년 남짓 동안에 그녀의 얼굴이 몰라보게 찌들어졌다. 그런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대부리는 가슴에 목이 박힌 듯이 아팠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는 법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대부리는 거푼거푼 산을 오르는 페랭이꾼들을 바짝 따르며 말바우 어미를 돌아보았다. 어느덧 산 그림자가 두꺼워지기 시작했다. 산 그림자가 칙칙하게 뭉쳐지자 이내 어둠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기처럼 서서히 덮어 올라갔다. 일행은 나무와 풀잎에 엉겨붙기 시작하는 어둠을 털며 백양사 계곡으로 들어가다가 절에 못 미쳐 왼쪽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순식간에 미역가닥을 뭉쳐놓은 듯한 어둠이 산하를 겹겹으로 덮어버렸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찐득거리는 어둠 속에서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를 앞세우고 걸었다. 가파른 등성이길이라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 대굴대굴 곤두박질을 할 지경이었다. 일행이 백암산 깊은 골짜기에 당도하여 짝귀가 산봉우리 쪽을 향해 두 손바닥을 입에 대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소쩍새 울음 흉내를 내자 이내 장정들 서너시 관솔불을 밝혀들고 자갈을 굴리며 서둘러 내려왔다. 형님, 원로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 관솔불을 들고 내려온 장정들은 일행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불꽃 눈썹을 향해 허리를 굽적거리면서 반색을 하였다. 유학 형님께서도 잘 계시는가? 불꽃 눈썹이 물었다. 네. 어저께부터 무장 형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을 거쳐오느라고 좀 늦었네. 자, 올라들 가세.
그들이 관솔부를 든 장정들을 따라 얼마 동안 잡목들이 빽빽한 비탈길을 더듬어 추어 올라가자 집채덩이만한 큰 바위 밑에 움막이 서너 채 엎드려 있었다. 그들이 움막 앞에 이르자 움막 속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모두 젊은 사내들이었으며 나이가 듬직해 보이는 한 사람만이 유건을 썼다. 모두들 관솔 불빛으로 불꽃 눈썹을 찾아 그 앞으로 몰려서서 저마다 인사치레를 하였다. 아이고, 유화경님. 불꽃 눈썹은 젊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움막의 토방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작다알막한 키에 유건을 쓴 사람 앞으로 다가서며 두 손을 내밀었다. 오시느라 고생했네. 자, 들어가세. 유건을 쓴 사람이 불꽃 눈썹의 두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으며 그들 두 사람을 애워싼 젊은이들 얼굴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밝은 빛이 충만했다. 얼추 헤아려도 20남은 되어 보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개딱지 같은 움막에서 함께 기거하는 듯 싶었다. 유건을 쓴 사람과 불꽃 눈썹, 그 밖에 너댓 사람이 첫머리 방으로 들어갔다. 대부리와 주모는 짐을 부리고 움막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잠시 후에 함께 왔던 짝귀라는 사람이 그들 두 사람을 안내하여 따라갔다. 보기보다는 널찍한 방이었는데 방바닥에는 가마니 짝이 깔려 있고 횃대에는 너절한 남정들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바람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붙이어서 지붕처럼 흙을 발라 그 밑에 관솔불을 켠 고콜에서는 관솔이 그름을 피우며 타고 있었다. 여기서 좀 쉬시오. 곧 저녁밥을 가져올 거요. 짝귀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서자 말바우어미를 향해 말하고 이내 나가버렸다. 대부리와 말바우어미가 짝귀라는 사람에게 안내되어 발동이 쩔쩔 끓는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무렵 바로 옆방에서는 유건을 쓴 기유학과 무장에서 영광을 거쳐온 불꽃 눈썹이 1년 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유건을 쓴 불꽃 눈썹이 유학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장성 유학 기수선으로 장성 지방의 장두격이 되었고 무장에서 내려온 불꽃 눈썹은 송경찬이라는 사람이었으며 움막에 살고 있는 장정들은 모두 동학도인들이었다. 장성 유학 기수선은 동학의 교수로 8년 전부터 이곳에 옮겨와 장성 지방의 도인들을 모아 포덕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었다. 기수선은 백암산 깊은 곳에 은거하면서 포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송경찬을 무장으로 보내 도를 전파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송경찬은 무장에서 도인들을 모아 광제 포덕을 하다가 잠시 기교수를 만나러 돌아온 것이었다. 동학은 교조 수은 선생이 대구에서 수형을 당하자 해월 최시영일 종통으로 이어받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나 이 필제가 신민년 1871년 3월 10일 수은 선생의 조난일을 맞아 상주, 문경, 영해, 영덕 등의 도인 500여 명을 모아 수은 선생의 신원을
관에 호소하였다. 문경 현감은 이를 사도의 난류라고 하여 도인들을 가두고 쫓아내자 이에 격분한 도인들은 군기고를 열어 총과 창을 빼앗아 부사를 죽이고 상주로 쳐들어가다가 경상감사 김문현이 이끄는 관군과 맞싸웠으나 워낙 중과부적이라 많은 사상자만 내고 일월산으로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 그해 8월 이필제는 재차 거사 문경음을 습격하여 여러 날을 두고 관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붙잡혀 죽었다. 신민년 이필제의 기병 이후로 관에서는 동학의 여당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성 지방의 도인들도 모두 백암산으로 은신을 한 것이었다. 참, 교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불꽃 눈썹 송경찬이 기수선에게 해월 선생의 안부를 물었다. 올 봄에 서인주, 손천민과 함께 갈라사에 계시다가 본 장내리로 내려오셨다누만. 본이면 충청도 땅이 아니오. 아마도 내년 정월에나 전주 땅에 순회차 내려오실지도 모르겠네. 유학 형님께서는 근년에 해월 선생님을 배열하신 적이 있사옵니까? 취진한 해 영천 화계동에 막사를 짓고 은거 중이실 때 한번 찾아가 뵈었네. 그때 선생께서는 도제들에게 병술련에 돌림병이 크게 퍼질 것이니 특별히 치성을 하라고 이르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 말씀대로 무서운 돌림병이 방방곡곡을 휩쓸었어. 우리 도인들은 모두 무사했습죠. 아까부터 문 쪽에 앉아 기수선과 송경찬의 말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던 얼굴이 갸륵하고 뾰주리감처럼 턱끝이 뾰족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는 본 장내리에서 몸소 밭을 갈면서 돌을 닦고 계시는데 각처에서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배앓고자 찾아들어 유김소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유김소를 경유해야만 배앓을 할 수 있겠다더만. 유하경님,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요. 아무나 선생을 배앓하도록 한다면 나졸들이 도인을 가장하여 잠입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요? 송경찬은 불꽃 같은 눈썹을 빳빳하게 세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지난 의류년 1885년에는 충청도 관찰사 심상훈과 단양군수 최이진이 눈에 쌍불을 켜고 선생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아슬아슬하게 공주 마곡으로 피해서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네. 시방도 관가에선 선생을 붙잡지 못해 안달이라더구만. 한동안은 상주 회령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옮겨다니는 곳이 어디 한두 곳뿐이겠는가. 기수선의 말 맞다나 해월 최시형은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둘러매고 이곳저곳 자주 옮겨다녀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최보딸이라고들 불렀다. 해월은 신미 8월에 이필제가 문경음을 습격했다가 붙잡혀 죽음을 당한 뒤에 관군을 피해 소백산에 숨어든 후로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포덕하는 데 힘썼다. 해월은 도인들에게 늘 부한 사람과 귀한 사람과 글 잘하는 사람은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도를 닦는 차례는 먼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물을 공경할 것에 있는 것이니 사람이 혹 하늘을 공경할 줄 알되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며 사람을 공경할 줄 알되 사물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늘과 사람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월은 요순 시대의 백성은 모두 요순이 되었다고 하면서 군자의 덕은 스스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더불어 크게 함께 자라야 한다고 하였다. 해월은 관군을 피해 포덕을 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버릇처럼 노끈을 꼬았다. 노끈을 꼬는 재료가 없을 때는 꼬았던 노끈을 풀어서 다시 꼬고는 하였는데 도인들이 그 연유를 물으면 놀고 있기가 불안해서 그런다. 사람이 놀고 있으면 잡념이 생길 뿐 아니라 육신이 게을러져서 못 쓰게 된다고 하였다. 지지난 해에 화계동에서 선생을 배알했을 때 선생께서는 강도하시는 중에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시더구만. 기수선이 팔짱을 끼고 상반신을 흔들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님? 선생께서는 마음을 떠나서 천주를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을 떠나서는 하늘을 생각할 수 없으니 사람을 떠나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꽃을 따버리고 과실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만. 그 뜻을 알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저 하루빨리 선생을 배알하는 것이 소원이구만요. 우선 이곳에서 하루 쉬었다가 모레쯤 떠나기로 하세. 송경찬이 백암사에 온 것이 기수선과 함께 보은 땅의 피신에 있는 해월 선생을 배알하러 가기 위함이었다. 송경찬이 기수선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저녁 밥상이 들어왔다. 밥상이 들어오자 송경찬은 허출한 김에 개다리 소반을 끌어당겨서는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찬물에 꾹꾹 말아서 연거푸 밥숟갈을 떠넣었다. 기수선은 송경찬의 밥 먹는 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더니 꼭 걸신 들린 사람 같구만 하면서 여전히 상반신을 흔들며 빙긋이 웃었다. 참, 유학형님, 백암산 쪽은 조용합니까요? 오다가 영광에 들렀는디 그쪽에서는 동학도를 잡는다고 관가에서 쌍불을 켜고 있다고 하더만요. 송경찬이 물을 한 대접 꿀꺽꿀꺽 들이마신 다음에 소리내어 입을 헹구고 나서 물었다. 왜 여기라고 조용하겠나? 이 필제가 기병한 것이 자극이 되었는지 여기서도 동학도인들을 잡겠다고 날뛰는 모양일세. 관가에서는 여기를 알고 있나요? 임새를 채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그렇다면 큰일이로군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 밤 산으로 옮겨볼까 하네만 하루바삐 우리 힘을 키워야 할 텐디 옮겨댕기기만 해서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 내만. 그래서 요즘하게는 장성, 담양, 영광, 고창 관내의 포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네. 사냥꾼들 말입니까? 유생들이나 똥투성이들만으로는 큰 힘을 기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포수들은 몇 명이나 입도를 했습니까요? 이제 한 90명이나 될까? 아직은 이곳에 근교를 옮겨오지는 않았네만 한 달에 2-3 번씩은 찾아오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구만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해월 선생님께서도 걱정이 대단하시네. 백성들 마음에 불이 붙는 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요. 서두를 거 없네. 내 살을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백성들 마음에 불이 붙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요? 이 사람아, 갑자기 붙는 불은 쉬 꺼지는 법일세. 이번 보은에 가서 해월 선생님을 배열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구먼요. 지난번 이 빌제가 기병을 할 때에도 선생께서는 굳고 말리셨다네. 암튼 시기를 기다려야 되네. 대관절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요? 송경찬은 흥분된 어조로 다그치듯 물었다. 도를 닦는 데만 전념을 하게나. 지금이라도 교주께서 승낙만 하신다면 무장에서만도 수백 명이 하시러도 기포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것은 무장뿐만이 아닐세. 어디에서든지 일시에 수천 수만 명이 기포할 수는 있다네.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언제꺼정이나 산속에 숨어 살면서 수신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구세 제민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요? 자네 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 허나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일세. 때를 잘못 맞췄다가는 되레 큰 낭패를 당하게 되네. 백성들이 시달려 다 죽은 다음에 기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작년 홍수와 돌림병 때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관아에서는 진율미 한 톨도 안 내어주었지 않았습니까요? 유아경님께서는 산속에 숨어 사시니까 그 처참한 지경을 몰라서 이러십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쉽게 죽지를 않네. 나도 재작년에 고초를 겪어서 잘 알고 있다네. 고초를 겪은 백성들은 더 강해졌네. 이날 밤 송경찬은 기수선한테 무장지방에서라도 기포를 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야겠다고 떼를 쓰다시피 하였고, 기수선은 그런 송경찬의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진땀을 뺐다. 기수선은 송경찬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큰 일을 하늘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때를 기다리며 포덕에만 힘써야 한다고 믿었다. 해월 선생도 그에게 그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 다음 날 아침 불꽃 눈썹 송경찬이 대부리를 불러 기수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송경찬은 기수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헌데 같이 온 주모가 자네 안 하기 확실한가? 하고 물었다. 그 말에 대부리는 순간적으로 비위가 상해 눈꼬리를 세우며 송경찬을 쏘아보았다. 이상하게 생각 마소. 송경찬은 대부리의 굳어진 표정에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요. 대부리의 어정쩡한 대답에 송경찬은 더 이상 자세히 캐묻지 않고 방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유아경님, 어저께 우리하고 같이 온 젊은이가 있습니다요.
송경찬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서며 내뱉듯 한 말에 기수선은 얼핏 고개를 들어 대부리를 보았다. 대부리도 기수선을 똑바로 보았다. 갸름한 얼굴이 유난히도 해말쑥해 보였다. 어젯밤에 잠깐 먼 발치로 보았을 때보다는 훨씬 위엄이 있어 마치 도학 군자 같았다. 인사 올리게. 대부리는 송경찬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넙죽 큰 절을 했다. 기수선은 아무 말 없이 잠시도 대부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되작거리듯 살피는 것 같았다.